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항상 오프닝을 쓸 때 많은 고민이 듭니다. 그날 얘기할 작품과 연관성이 높은 걸 말하고 싶다가도 가끔은 정말 연관된 이야기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유독 오프닝을 쓰는 게 힘들었습니다. 대개 스크립트를 쓸 때 서문을 가장 마지막에 적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크립트는 일주일을 넘게 서문을 한 문장도 쓰지 못했습니다. 떠오르는 주제가 있어도 얘기할 내용과 상관이 아예 없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머뭇대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청취자분들 중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어떤 방식으로 첫 문장을 시작하시나요? 저는 근래에 처음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스크립트를 적을 때에도 시작 문장을 쓰는 데에만 하루 이틀이 걸리다가 막상 첫 문장을 쓰고 나면 막힘없이 써지는 편입니다. 노래에서도 첫 음절만 잘 잡으면 그 이후는 문제없이 이어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처음이 어려워 애를 먹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이 때문에 나온 건 아닐까요? 나름 시작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이럴 때마다 오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 요즘 저를 자주 붙잡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될 때까지 밀어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되어 있는 자신을 봤을 때 밀려오는 쾌감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시작은 무엇인가요? 오늘 몽땅 다락방의 주제는 장편 소설로 양기자 작가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입니다. 흔히 줄여서 나소망으로 많이 불리우는 책입니다. 아주 예전부터 읽고 싶은 책 우선순위에 올라 있었으나 왜인지 자꾸 미루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는 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친한 지인과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고른 책이 이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가의 모순이라는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직도 그 책의 결말까지 모두 읽고 난 당시의 느낌이 생생합니다. 한 카페에서 친구와 같이 있었는데 충격에 빠진 제 모습을 보고 영상을 찍던 것까지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모순을 읽고 나서 작가의 책은 모두 읽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일었습니다. 욕망이 강하기만 해서는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소망은 그로부터 2년 정도 뒤에 읽었고 나소망 뒤로 양기자 작가의 책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읽고 싶은 책은 하루에 5만 개씩 생기는데 정작 읽는 책은 한 달에 한 권이 될까 말까 한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 책은 1992년 출간되자마자 페미니즘 논란과 함께 그 해의 베스트셀러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1992년에 나왔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과감하고 진취적인 여성 주인공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얇지 않은 책의 두께였음에도 완독을 하는데 2, 3일이 채 걸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초중반부까지 읽고 나면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만드는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모순과 나소망 중 더 선호하는 책을 고르자면 모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아하는 건 나중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순도 다락방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 전에 양기자 작가와 그 소설을 다루고 싶어
나소망을 골랐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과 읽지 않으신 분들 모두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줄거리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주는 상담센터에 출근을 하고 있다. 그녀가 거기 직원이냐? 그건 아니다. 강민주는 대학원생으로 심리학을 선택하여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녀는 여성 심리, 특히 고통에 대응하는 여성 특유의 폐쇄적인 정신분석을 논문의 주제로 삼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상담소의 전화 상담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불행한 여성들의 불행한 이야기를 채집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한 여성이 울먹이며 내뱉는 첫마디. 그를 죽이고 싶어요. 여성의 이야기는 이랬다. 남편은 가정폭력을 일삼는 놈이다. 폭력에서 도망쳐 옥상에 숨어있다 밤을 꼴딱 새우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태연히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바른 뒤 출근을 했다는 것.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시작된 부부싸움이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여자는 교육자 집안에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이혼은 생각할 수 없는 선택지였다. 남편은 그걸 이용했다. 버젓이 아내가 보는 앞에서 애인과 통화를 하고 애인에게 생활비를 보냈다. 아내는 참지 못해 이혼 서류를 내밀었으나 발길질이 시작됐고 식탁 의자까지 내리칠 기세였다고 한다. 아내는 황급히 옥상으로 도망쳤다. 분노에 떨다 내려온 집 안은 그가 출근 준비를 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흔적이 가득했다. 여자는 깊은 하소연을 강민주에게 한다. 강민주는 울컥 치미는 감정을 간신히 참은 채 말한다. 부인도 애정이 식었다면 이혼을 고려해보라고. 여자는 긍정의 대답을 했지만 긍정적인 어투는 결코 아니었다. 강민주는 이런 경우 여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조치 몇 가지를 알려주고 남자의 폭력이 있을 땐 반드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해왔다. 통화를 마치고 강민주는 메모를 내려다봤다. 여자가 내뱉은 분노가 섞인 말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강민주는 앞선 통화에서 이렇게 느꼈다. 여자의 음성은 자음과 모음을 겨우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퉁퉁 부어있다. 얼굴이 붓고 몸이 붓듯 목소리도 상처를 입으면 부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곳에서 알았다. 휴대폰이 울린다. 남기의 전화다. 예의 바른 말투로 찾아뵈어도 되냐고 묻는다. 강민주는 아래에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답한다. 정확히 30분 뒤 남기는 다시 한번 전화했다. 강민주는 카페에서 남기와 마주보고 앉았다. 그에게 지금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얼마나 진행됐는지와 차질이 없는지 보고를 받는다. 강민주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주의를 준다. 남기와의 인연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 강민주의 어머니는 남기에게 상당한 유산을 남김으로써 은연중에 그에게 양자 역할을 기대했다. 살아생전에도 아낌없이 남기의 집을 도왔다. 그래서 강민주는 남기뿐만 아니라 남기의 홀어머니,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도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참외 껍질을 주워 먹으며 허기를 달랠 때 쌀과 연탄을 사준 건 강민주의 어머니였다. 강민주가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 어머니의 기일에 정성을 들여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모두 그녀의 어머니가 평생을 걸쳐 계획하고 준비한 일의 결과였다. 강민주의 어머니는 자신이 죽고 난 뒤 혼자 남을 딸을 위해 남기의 가족을 선택한 것이었다. 혈혈단신으로 살아야 할 딸에게 사람 울타리를 만들어주려고 했다. 남기의 우직함이 그 울타리의 제격이었다. 늦은 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일기를 쓴다.
시시콜콜한 감정을 싸지르는 일기 따위가 아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해줄 알리바이다. 강민주는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냈다. 계획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장롱에서 어머니의 베개를 꺼낸다. 잠이 오지 않거나 몸이 허전하고 공허할 때 찾는 베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거의 매일 베개와 함께 침대에 눕는다. 강민주는 생각한다. 오늘 왜 어머니의 베개를 찾았는지. 외로워서? 겁이 나서? 둘 다 아니다. 공포라는 감정은 더군다나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었다. 이를 알려준 건 그 남자다. 그 남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는 어머니를 실신할 지경까지 발길질을 해댔다. 6살의 강민주는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아버지에게 달려든다. 팔을 있는 힘껏 물었지만 그에 의해 바닥으로 나뒹군다. 그를 저지할 물건을 찾다 장독대 뚜껑을 하나 벗겨내어 던졌다. 아버지의 이마에선 피가 흘렀고 어머니는 강민주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강민주와 어머니는 그 이후 둘이서 세상을 견뎌내야 했다. 강민주는 남기를 시켜 구입한 아파트를 꾸미고 있다. 갖가지 남성용품과 옷들, 책을 구매했다. 강민주는 이 물건의 주인을 떠올리며 콧노래를 부른다. 백승아. 주인은 백승아라는 남자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이며 여자들의 선망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다. 서글한 인상, 흠잡을 곳 없는 연기력, 게다가 아내와 하나뿐인 아들을 극진히 아끼는 가정적인 모습까지. 한 명의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진다. 강민주는 그의 모든 것을 스크랩해 놓았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정보부터 아주 내밀한 정보까지. 여자들을 교란한 죄, 여자들로 하여금 남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한 죄, 자신이 택한 남자가 나빴던 것은 자신의 숙명이라고 여기며 여자들을 운명주의에 빠뜨린 죄. 강민주는 이 모든 죄를 지은 백승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백승아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최근 영화 촬영을 하고 있다. 어디에서 언제 촬영을 하는지 빠짐없이 강민주에게 전달되고 있다. 보고 역할은 당연히 남기가 맡았다. 납치 하루 전 지리산에서 진행하는 촬영의 동선을 확인한 남기는 최종 점검을 마쳤다고 보고한다. 강민주는 그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에 부푼 기대감을 안는다. 납치 당일 강민주는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오전에는 상담소, 오후에는 대학원 강의, 저녁은 상담소장인 선배와의 식사 약속으로 되어 있다. 그 누가 백승아를 납치한 사람이 강민주라고 생각하겠는가. 오점 하나 없는 계획에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밤 8시 백승아가 이곳으로 오기 2시간 전. 강민주는 마지막으로 집을 점검했다. 냉장고 야채 박스까지 가득 채워놓고 연락을 기다린다. 캔맥주를 집어든 채 남기를 호출한다.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제 강민주는 남기의 연락만 기다린다. 2번째 맥주까지 비운 강민주는 불현듯 일어나 집 밖을 나선다. 그를 환영할 장미꽃을 사기 위해서다. 한 꽃집에 들어가니 물통 가득 장미꽃만 남아있다. 강민주는 꽃을 모두 구매했다. 총 47송이. 항아리에 가득 장미를 담고 방으로 가져왔다. 그가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문 옆 작은 탁자에 두었다. 밤 10시 55분. 남기의 전화다. 지금 끝냈으니 30분 후에 도착하겠다는 말이었다. 작은 실수도 없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1시 20분. 엘리베이터가 하강 단추에 불을 밝히고 내려간다. 1층에 멈춘 뒤 7, 8, 9, 10을 거쳐 마침내
11층에 도달한다. 문이 열리자 양복 차림의 건장한 사내를 등에 업고 서 있는 남기의 모습이 나타난다. 남기는 집에 들어와 거실 소파에 남자를 눕힌다. 백승아, 그가 마침내 강민주 손에 들어왔다. 백승아가 깨어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강민주는 그를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앞으로 벌어질 미묘한 사건들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책의 두 챕터, 절망의 텍스트와 침몰하는 여행의 시작 부분을 짧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책에 관해서 제목만 들어보고 내용을 아예 모르셨던 분이라면 이 소설이 이런 내용이었어? 하며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뭐든지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보는 걸 좋아해서 나소망을 읽을 때도 그 어떤 정보도 찾아보지 않은 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주제가 젊은 여성이 유명한 남자 배우를 납치하는 이야기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납치를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결말은 무엇인지 읽으면서도 전혀 예측이 가지 않았습니다. 책을 놓을 수 없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에서 인상 깊고 또 좋았던 점은 매 챕터의 시작마다 강민주의 노트에서 발췌한 글이 적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소설의 전개도 물론 재밌었지만 이 노트에 적힌 글을 볼 때마다 강민주라는 주인공이 입체적으로 변했고 머리를 탁 치게 만드는 문장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 7개의 챕터 중에서 가장 좋았던 강민주의 노트는 첫 번째 챕터인 절망의 텍스트와 네 번째 챕터인 금지된 것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이 두 챕터에 쓰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절망의 텍스트입니다. 삶이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절망의 텍스트다. 나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텍스트 그 자체를 거부하였다. 나는 텍스트 다음에 있었고 모든 인간은 텍스트 이전에 있었다. 이건 오만이 아니다.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조건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조건이라는 말에서 다소의 불순함이 풍긴다면 기꺼이 태도라는 말로 바꿀 용의가 있다. 나는 나를 건설한다. 이것이 운명론자들의 비굴한 굴복과 내 태도가 다른 점이다. 나는 운명을 거부한다. 절망의 텍스트는 그러므로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것이다. 이 글이 소설의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것만 봐도 주인공 강민주의 성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강민주는 약간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졌으며 감정보다 이성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충만한 캐릭터입니다. 27살임에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막대한 유산 덕에 죽을 때까지 금전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코 사치를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고 오점 하나 없이 절제되고 통제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 그녀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여성의 심리였습니다. 상담소에서 봉사를 하며 기혼 여성들의 이야기를 수집합니다. 책에 등장하는 짧고 굵은 상담 내용은 가부장적이었던 1990년대의 사회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저는 기혼 여성들의 상담 내용을 읽으면서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혼이 거의 금기시되어 여성들은 수많은 폭력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소설 속 내용이지만 저는 현실이 소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저희 엄마로부터 들었던 과거 주변의 이야기들도 소설보다 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접 겪을 수 없는 그 시대의 여성이 받은 억압과 폭력을 눈으로 보며 분노와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작가의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강민주 또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통을 주는 남성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백승아 때문이라고. 백승아는 소설에서 완벽한 남성상으로 나옵니다. 연기 실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 인품까지 갖춘 캐릭터입니다. 강민주는 백승아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남성에게 가진 환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백승아를 납치하겠다는 생각이 시작됩니다. 젊은 여성이 남자 배우를 납치해 자신의 입맛대로 조종한다는 걸 상상하며 강민주는 짜릿함을 느낍니다. 그만큼 자신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여성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부장적인 현 시대를 비난하는 방법으로 납치를 택한 것입니다. 이 책을 함께 읽은 다른 친구는 소설 초반에 나오는 주인공의 자신만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만해 보이기까지 한 태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했습니다. 초반에 비춰지는 강민주라는 캐릭터는 얼핏 보면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우상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스스로를 신의 대리인이라고 여기며 어떤 사명을 가진 듯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설을 끝까지 다 읽은 뒤에 왜 작가가 강민주를 이런 모습으로 설계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설정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금지된 것들과의 대화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말. 나는 그런 미지의 언어를 원한다.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이 세상에 새로움이란 없다는 식의 단언이다. 나는 낡은 생각, 낡은 언어, 낡은 사랑을 혐오한다. 나의 출발점은 그 낡음을 뒤집은 자리에 있다. 장애물이 나와도 나는 그것을 뒤집어 버린다. 세상은 나의 운동장이다. 절대 그늘에 앉아 시간이나 갉아먹으며 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 이 문단은 책의 맨 뒷표지에 적힌 글이기도 합니다. 늘 서점에서 이 책을 들 때 뒷표지에 적힌 글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는 했습니다. 동시에 어떤 내용일까 하는 궁금증을 늘 같은 농도로 피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양귀자 작가의 문장력은 모순 때도 느꼈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순과 나소망을 읽으면서 양귀자라는 사람은 작가이면서 또 그 자체로 장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소설에서도 느낄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문장은 그에 비해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정말 잘 짜여진 시가 여러 문단으로 써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미사여구가 많은 문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도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양귀자 작가의 글이 딱 제 취향에 부합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문장 안에 함축된 중의적 의미가 보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네 번째 챕터, 금지된 것들과의 대화는 소설의 중반부로 짧게 말하면 강민주에게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챕터입니다. 무슨 변화인지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백승아가 납치된 지 한 달이 되어갈 때를 다루고 있어 백승아에게 처절한 고통을 줌과 동시에 하루 이틀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태도를 보이는 강민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자신이 세운 이 거룩한 계획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만끽하며 기뻐하는 주인공을 보면 그녀의 편에 서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야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강민주는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궁금증과 백승아가 보이는 태도는 소설에 충분히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소설의 결말까지 모두 읽고 나면 아마도 색다른 의미의 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만큼 여운이 짙게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소설의 중반부는 많이 까먹었지만 결말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주에게 이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꽤나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결말 외에도 소설에는 당시 시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페미니즘 논란에 휩싸였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대를 한참이나 앞선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양 기자라는 작가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가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양 기자의 장편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어체로 소개해드린 앞선 회차와 달리 18화와 19화는 줄거리를 문어체로 적어보았습니다. 이 소설은 문어체로 표현해야 그 맛이 더욱 살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두 회차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첫 문장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장편 소설은 처음이어서 기존에 유지했던 구성을 깨고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대로 작성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단편 소설과는 달리 줄거리가 길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든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또 쓰다 보니 기존의 구성과 분량이 얼추 비슷해서 결국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작성했습니다. 팟캐스트를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늘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도기와 같은 과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은 겨울과 가까워졌습니다. 바람의 온도가 현저히 낮아져서 시리게 느껴집니다. 다락방과 함께하는 겨울은 부디 많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